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신문이 이번 총선에서 경합지가 50곳에서 60곳쯤 된다는 기사를 일제히 일면 머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경합지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분석이 공통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막판 표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미 CIC, 미국 방첩부대 보고서에 어디에도 이대생 성접대 동원 그런 내용이 없다. 내용 보겠습니다. CIC 자료 속 외교관 유해 파티를 열었을 뿐이다. 미국의 지방지 기사를 인용한 내용이다. 이 기사에도 성접대 언급은 없다. 김준혁 사과 하루 만에 낭랑클럽 실제로는 매춘에 이용됐다라는 민주당 조상우 또다시 왜곡 발언을 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관련 인사들의 발언을 이렇게 표로 또 모아놓기도 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잠시 뒤에 토론 과정에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여당 김준혁 여성 혐오 양문석 사기 대출 막바지 승부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금 전액 회수하겠다라고 어제 이미 밝혔습니다. 사전 절차 없이 회수 나설 방침이다. 왜 사전 절차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지 잠시 뒤 말씀드리겠는데요. 미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미 양문석 후보가 본인 입으로 대출금을 원래 대출 목적과는 상관없이 빚 갚는 데 썼다라고 본인 입으로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사전 절차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당장에 돈 갚으세요 라는 통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금감 원장은 편법이라고 자꾸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불법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재명 투표로 신상 필벌. 네, 이것은 상을 줄 일은 상을 주고 벌을 줄 일은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한동훈 위원장은 전국 55곳에서 박빙이다. 이제 이런 분석은 이재명 대표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 여야 투표 동료, 지지층 결집 호소. 이 결집, 이제 이거 여부에 따라서 앞에 보시는 박빙,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그 승부처에 승패가 갈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동네 강아지도 못하면 혼내야 이런 말까지 했군요. 네. 한동훈 개헌선 뚫리면 대한민국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치 업적이나 된 듯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외 우리 국민들 투표율이 무려 62.8%다. 그랬는데 내용을 뜯어보니 그렇지 않고 과대 포장이 돼 있더라. 유권자가 197만 명인데 그중에 이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등록한 사람이 얼마 안 된답니다. 그래서 등록자 중에서 투표한 사람을 따지니까 63%가 됐는데 실제 투표율은 4.7에 불과하더라.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이렇게 투표율을 과대 포장을 했을까? 내용을 뜯어보니 예산을 늘려서 직원들을 22명이나 해외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정당화하기 위해서 투표율을 뻥튀기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조선일보는 다른 면에서 조금 더 깊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막상 보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파견된 곳보다 그렇지 않은 곳이 투표율이 더 높았답니다. 뭐하러 나가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TSMC 대만에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업체 이름이죠. TSMC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그 업체마저 멈췄다. 반도체 공급망 흔든 대만 강진. 어휴, 이 사진 보십시오. 엄청나죠? 이 정도 기울어 있으면 이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들 무사했는지 걱정입니다. 규모 7.2 강진, 25년 만에 최악, 955명 사상, 건물 125채가 붕괴됐다. 저 잘 아는 지인도 지금 이곳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무사한데 정말 앞으로 이 뒤처리가 어떻게 될지 세계적인 관심이 되고 있고 지금 지원의 손길도 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또 방송 보시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방송 후반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수원시 정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서겠다는 김준혁 민주당 후보 주워 담기에는 너무 벅찬 각종 극단적 막말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입장문을 내놓은 데 이어서 위안부 피해자 단체들에서도 김준혁 후보 고발에 나서면서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그 역사를 왜곡하고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금할 수가 없고, 그런 분이 세상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도 없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속성이 후진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라는데 한국의 민족사가 우려스럽다. 특히 그런 인성이 근본 22대 선거의 후보자라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김준혁,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민족사를 부끄럽게 왜곡한 사실을 자성하고 피해 희생자들께 용서를 구하고 즉각 후보를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네, 저분 말씀 중에 그런 인성이 후보라는 사실에 경악한다. 이런 부분이 저에게는 이제 귀에 와 닿습니다. 김준혁 후보가 한 막말 중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안부 관련한 발언이 있어서 이제 위안부 단체들이 들고 일어섰는데요. 또 이화여대 초대 총장인 김환란 박사가 이대 학생들을 성상납시켰다는 발언에 이화여대 총동창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 홍현주 기자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이화여대 총동창회 입장문 어제 저희 신통방통 방송 종료 직후에 나왔는데요. 네. 한마디로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겁니다. 김 후보의 발언은 이화의 역사를 폄하했을 뿐 아니라 재학생과 동창생 모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안겨줬으며 동시에 이 나라 여성 전체에 대한 성차별적 혐오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또 김 후보가 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대 총동창회는 젠더를 아우르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오염시키며 퇴행시키고 있다.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여기까지 아주 입장이 강경한데요. 송국건 국장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국장님하고 좀 이렇게 짚어볼 대목은 이런 겁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이제 김준혁 후보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가령 민주당이 김준혁 후보를 공천을 줬으니 민주당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해야 되겠죠.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천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처음에 한 사람만 새정치에서 후보 사퇴를 시키고 네. 그러니까 공천이 확정되고 선거전에 들어가고 나서는 후보를 교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 양문석 그 후보 건이나 여러 건에 대해서 그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건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김준혁 교수가 역사학자죠. 네. 역사학자로서
물론 뭐 이재명 대표를 정주에 비유한 것, 네. 뭐 정치적 편향성, 뭐 정치적 호불호 이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 건국 초기에 네. 건국 초기에 미군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생들을 성접대로 하도록 했다. 네. 만약에 이것이 그 팩트에 근거한 거라면은 이것은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네. 그 건국 초기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고 할 텐데. 그런데 이게 역사학자로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어떤 뭐 학술 논문이나 어떤 뭐 그 책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네. 유튜브 개인 유튜브에 나가서 편향된 유튜브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뭐 성접대를 했다고 해서 처음에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다가 근거를 하나 제시를 했는데 네. 그 논문이죠. 이임화 성공회대 교수 논문을 인용을 했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보면은 뭐 낭낭클럽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성접대를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네. 오히려 그 논문에 보면은 각종 파티가 있었고 직접적으로 성적 그 제공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성적 제공이 없었다는 이야기고 네. 이 논문의 근거가 된 미군 방첩부대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성적 접대 문제는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김준혁 후보가 이 상상을 했다는 걸 본인이 추측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추측을 한 것을 그 중요한 우리나라 건국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추측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그냥 뭐 본인이 사과한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 이화여대 총동창회 오늘 오후에 뭐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집회인가요? 예, 대규모 뭐 항의 집회도 열고 하는데 네. 또 항의 집회에 끝나지 않고 또 전국 여성 단체들이 네. 위안부 단체뿐이 아니고 이화여대 총동창회뿐이 아니고 네. 전국 여성 단체들이 지금 이 부분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지금 밝혀야 될 때죠. 네. 자, 양훈경 기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여기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여성단체, 위안부 할머니 그쪽 단체, 그다음에 이화여대 뭐 동창회까지 이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총선 전에는 물론 이래니와 그 이후에도 어떻게 사법 조치 이런 것들이 예상할 수 있나요?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일단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고 네. 이런 사태가 굉장히 지금 이례적인 게 이게 법적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 당한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적어도 드러난 것만 해도 일단은 뭐 지금 위안부 단체 관련자, 위안부가 지금 어느 정도 특정이 돼야겠지만은 네. 그리고 이제 김한란 박사 얘기를 했잖아요. 성상납을 시켰다라고 하는 김한란 박사와 관련되는 유족들이 또 고소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이미 뭐 유족이 이제 그 고소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과거의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 명의 피해자 그 후손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람 사법 처리해달라 그렇게 나서고 있는 단계거든요. 네. 지금 당장 뭐 총선이 앞이기 때문에 당장의 소환 조사가 예상돼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적어도 이건 총선 끝나고도 계속 뭐 피해자 단체 조사하고 또 본인 조사하고 이런 절차는 반드시 예정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뭐 조사를 앞으로 이제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김홍국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런데 내일 이제 사전 투표고요. 그다음에 본 투표는 이제 엿새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런 일들이 총선 전에는 선거 전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많이 이렇게 불거졌다가 선거 끝나면 또 유야무야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고발이 돼 있고 여기에 네. 대해서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선거 이후에 네. 선거 때는 아무래도 역시 정치적 이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선거 이후에 조사는 이루어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준혁 교수가 스스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미 이 사전에 이 양측 간에 그쪽에서도 이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일단은 진행이 저는 될 걸로 보이는데 정치적 파장은 아무래도 역시 김준혁 교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네.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도 과거의 막말로 인해서 결국은 국민의힘 탈당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파장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역시 김준혁 교수가 큰 부담이 될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선거 이후에 아마 사법적 과정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거 이후에도 분명히 사법적 절차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이제 짚어 주셨습니다. 이화여대 대학 총동창회가 동창들한테 공지문을 보내서 오늘 오후에 집회가 있다라는 그 공지문 저도 봤습니다. 이제 거기에 동창들이 모이면은 지금까지는 김준혁 개인에게 이 책임을 묻는 그런 차원에 있었다면 이제는 가령 민주당사 또는 민주당
지도부 또는 민주당 대표 등에게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 학자로서 근거에 기반한 발언 뭐 이런 말을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그러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이화여대 재학생, 교직원, 동문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민주당 당직자가 논란에 기름이라도 붓는 듯이 그런 발언을 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른바 낭낭클럽이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낭낭클럽 총재가 김한란 이제 초대 이화여대 총장이 네. 아닙니까? 미국의 이제 방첩부대 보고서입니다. 방첩부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그게 이제 고급 접대부 호스티스 클럽이라는 거예요. 자, 조상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발언입니다. 이날 나온 발언 중에는 미국 방첩부대 CIC 보고서를 언급을 하면서 낭낭클럽이 실제 매춘과 유사 매춘에 이용됐다는 측면에서 여러 묘사가 나온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최창렬 교수님,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해 주세요. 매춘에 이용됐다는 건 전혀 없습니다. 아, 네. 낭낭클럽의 존재는 있었어요. 네. 그 낭낭클럽의 회장이 모윤숙 네, 시인이었고 예, 총재가 지금 조 변호사 얘기처럼 네, 김한란 총장이었습니다. 근데 네. 1949년도 그때인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문도 2016년도에 네, 그 서울대 교수가 쓴 논문이 있어요. 이승만과 매논이라는 사람이 인도 외교관입니다. 네. 인도 외교관인데 이승만과 매논 그리고 모윤숙 이런 그 매논 외교관은 그냥 한국에 와 있던 한국에 외교관. 왔던 외교관인데 이 매논 외교관은 남한의 그 단독 정부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아, 네.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의 단독 정부를 찬성했고 그 유명한 게 정우파론 아닙니까? 유엔 관리로 왔던 거군요. 그렇죠. 매논이라는 외교관은. 외교관입니다. 인도 네. 사람인데. 네. 근데 이제 매논이 남한의 단정을 반대하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1946년도에 이른바 그 정읍 발언이 단독 정부 수립 얘기였잖아요. 네. 유명한 그 정읍 발언인데, 근데 모윤숙 이제 여사를 통해서 매논하고 되게 친했어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낭낭클럽을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근데 네. 그 낭낭클럽이라는 게 어쨌든 주로 이화여대 출신이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낭낭구락부, 낭낭클럽 이런 건데 거기서 이제 주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좀 네. 격조 있게 해라. 네. 이렇게 자꾸 호스테스 이런 걸 하지 말고 주로 영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영어 네. 잘한 150명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무슨 기생 파티 같은 거 열지 말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고급 문화 선보이라는 게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어떤 자료를 봐도 이 낭낭클럽이 외교적으로 한국을 좀 알린데 이런 데 기여하려고 만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주로 여성 위주로 이화여대 출신들 위주로 하면서 영어 잘하는 네. 대단히 격조 있는 클럽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여기 어떤 데도 뭐 저기 호스테스라는 아까 표현 썼는데 저 조상호 변호사는 네. 그런 게 나오질 않아요. 네. 그리고 무슨 뭐 매춘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네. 전 좀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민주당이 굳이 저런 부분을 자꾸 매춘이나 뭐 저렇게 성상납이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김한란 총장이 물론 이런 거 있어요. 김한란 총장도 그렇고 모윤숙 시인도 그렇고 말이죠. 네. 그 당시에 여러 이제 유명 인사들이 네. 일제 때 이제 그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우리 국민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한 분 꽤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 친일 임명 사전에도 나오고 그런 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이른바 친일 논란들이에요. 네. 그 양쪽에서 지금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쟁이 진행 중인데 그 부분하고 김한란 총장의 성상납을 이대생들 시켜서 했다라든지 아까 네. 낭낭클럽이 매춘에 이용됐다는 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네. 영역이 다른 겁니다. 친일 논쟁은 여러 가지 그 입장에서 논쟁할 수 있는 것이고 논란할 수 있는 건데 그 네. 부분과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런 식의 발언은 전혀 아닙니다. 전 그래서 저는 전혀 사실 근거하지 않았고 저런 부분들에서 너무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네. 저건 굳이 저렇게 민주당이 저건 진보하고 다 관련이 되는 얘기 아니에요. 네. 왜 민주당이 저런 얘기를 굳이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선거도 선거지만 왜 굳이 그렇게 저런 부분을 과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거는 진보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 매춘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이제 보조를 해서 설명을 좀 보태드린다면은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당시에 미군의 CIC 방첩부대 정보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영어로 된 표현입니다. 영어로 된 표현에 호스티스
호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남자가 그 어떤 파티를 주관하면 호스트, 그러니까 파티의 주인, 파티를 만든 사람, 파티에 손님들을 초대한 사람, 이걸 이제 호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면 호스트, 여성이면 호스티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에 모윤숙이나 김활란 여사가 이제 그 파티를 주관을 했다면 김활란 여사와 모윤숙 그 시인 그 두 분이 호스테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을 지금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이 말을 갖다가 쓰면서 마치 우리나라 여성 접대부를 한때 호스티스라고 불렀던 것과 연결시켜서 얘기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취지가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상호 부위원장이 이제 저런 말을 해서 갑자기 김준혁 후보를 역성을 들고 사실은 매춘이 있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조상호 부위원장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져요. 저는 지도부가 교감을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상호 부위원장의 위치가 법률위원회 당의 공식 기구입니다.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고소 고발에 막 들어가면은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고 또 선거에 지금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뭐 사과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면 돌파를 하자는 쪽으로 아마 당 지도부에서 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상호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죠. 변호인이고 그 전에도 천안함 관련해서 천안함 함장에게 마치 무슨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뭐 부하들을 수장시키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에 대해서 그때 방송에 자주 패널로 출연을 했는데 방송에도 뭐 출연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금천에서 경선을 하다가 이제 경선에서 되지 않았죠. 그리고 계속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일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인데 측근이 이런 발언을 사과를 하고 나서 이 김준혁 후보자가 사과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방송에 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저는 개인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아마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 아주 이 그 왜곡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거는 다 설명을 안 하고 호스티스 이 말만 딱 하잖아요. 호스티스는 마치 유흥업소 그 여성 종업원처럼 이렇게 한 것이 아마 이쪽 방향으로 왜곡을 해서 이것을 선거 때까지 끌고 나가자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는 것 같고 그것을 지금 조상호 그 법률위 부위원장이 앞장서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조상호 부위원장이 한 말을 저희가 좀 정확하게 그 대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역사학자는 김준혁 교수를 지칭하는 것이겠죠. 저것까지 막말이라 문제 삼으면 어떻게 역사적 내용에 대한 고증이나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했는데, 김 교수님, 일단 조상호 이제 이 사람은 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말을 하면서 고증이나 비판과 어떤 극단적 막말을 이렇게 섞어놓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그 자체로서는 맞는 것처럼 일단 들리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역사학자가 역사학자로서 밝혔다라고 하는데 대신에 문제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래까지도 함께 이끄는 대화인데요. 그렇다면 정확해야 된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작은 조각 하나하나도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학자로서의 견해가 아니고 자칫하면 도리어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말은 이 어구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김준혁 교수가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역사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학자적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현실 정치에 조상호 변호사가 같이 개입이 돼 있더라도 역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학자로서는 사실과 팩트 그리고 진실이 규명된 내용을 가지고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도리어 비판을 한 것이 맞다. 조상호 변호사 저 같이 방송도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일도 잘하시는 분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맥락에서 어긋난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조상호 변호사 이제 같이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다 이제 친하게 아시는 사이 같은데 그렇게 합리적인 얘기를 했던 분도 때로는 이제 진영 논리에 따라서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간접적으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역사학자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인 민주당 김준혁 후보.
막말의 대상이 말이죠. 이런 부분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김환란 전 이화여대 총장 그리고 고종 황제에 이르기까지 그 극단적 막말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중 문화에 에로 문화. 이게 전공이지. 고종이 이렇게 여자를 밝혔어. 그래서 밤마다 파티에서 밤마다. 예, 뭐 하여튼 그런 걸 했지.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망친 거야. 밤만 되면 매일같이 해서 새벽 4, 5시까지 하고 그러고 자다가 오후에 늦게 일어나갖고 잠깐 업무 보고 밤마다 또 파티하고 또 파티하고 참 이렇게 했는데 고종 황제 증손자 이원 총재 저분이 저 영상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어제 김준혁 후보에게 희대의 망언이라면서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의 위안부 피해자 단체까지도 김준혁 후보를 경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대개 이 정도면 거취 문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올 법한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당사자나 당이나 꿈쩍을 않고 있습니다. 내일이 사전투표 시작인데 말이죠. 총선과 관계없이 이제 사법 처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양은경 기자님 그러나 또 총선 직전에 이런 일을 하기에는 사실은 사법당국도 좀 뭐랄까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공직선거법 조항에도 그런 조항이 있어요. 네. 공직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현행범이나 중범죄가 아니면 뭐 체포하거나 이렇게 신병 확보 못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선거운동 자유를 확보를 한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당장의 사법 조치는 이루어지기 어렵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가 끝나면 이건 사법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향이 어떻게 되든. 네. 그리고 지금 조상호 변호사나 저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왜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의 다큐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사자 명예훼손 문제가 돼서 뭐 법정에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사실 무죄로 확정이 됐어요. 그때 무죄 확정된 이유는 명백히 허위라고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으면은 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인 만큼 이 부분은 용인돼야 된다 그런 논리인데 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구석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네. 어떤 다큐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나 이건 사실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사는 방송이랑 네. 아까 저 유튜브 화면 보시면은 굉장히 희화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지금 조성호 변호사가 논문을 근거해서 이렇게 뭐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후보가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 그런 논문을 근거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야말로 그냥 뭐 사자의 명예를 희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똑같은 평가가 내려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렇고 저희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4월 10일 이후에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잇따라 드러나는 김준혁 후보의 극단적 막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막말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린이들한테는 보여주지 마십시오.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드러나도 미안 그냥 나는 국회의원 할게 라고 선거에까지 버티겠다고 합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여성 혐오를 일상화하고 그걸 권력 속에 심겠다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별명 뭡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여성관이고 인간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준혁이라는 후보를 내치지 못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별명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아마 그 형사의 욕설과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송국건 국장님,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나 대개는 보면 어느 단계에서는 이제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하잖아요. 네. 이번은 어떻게 보세요? 입장 표명을 하려면 아마 오늘 중에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거든요. 네. 이게 다 표심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게 그 유불리를 아마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사퇴를 시키는 것이 네. 전체 총선에 유리할 것인지 네. 아니면 불리할 것인지 이것을 사퇴 그 여부를 지금 판단을 오늘 중으로 할 텐데 네. 아마 다른 지역 같으면은 저번에 세종시의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한 것처럼 네. 다른 지역 같으면 아마 손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한 사람을 그 한 표를 한 석을 예. 한 석을 이제 날린다는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상당히 승부처거든요. 네. 수원 지역이지 않습니까? 수원. 네. 수원에 5개가 지금 전부 다 민주당 의석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에 출마한 사람이 이수정 교수예요. 예. 이수정 교수고 또 수원뿐이 아니고 경기 남부 전체가 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최대 승부처를 지금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네. 이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만약에 이런 막말, 그냥 막말도 아니죠. 네. 이 뭐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아주 폄하하는 그런 막말인데 그 막말을 했는데 그 만약에 사퇴를 시킬 경우에 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만약에 이 한석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네. 반도체 벨트 그 최대 승부처에서 아주 여론이 안 좋게 형성된다고 판단을 하면은 오늘 중으로라도 사퇴를 시킬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이게 괜히 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격이 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사퇴를 안 시키고 바로 강국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갭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방금 말씀 주신 이영선 후보 공천을 취소한 이후에 후보자들 논란 관련해서는 이제 좀처럼 입을 열고 있지 않은데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 당원 제명 혹은 뭐 공천 취소 이런 비상 징계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이제 어떤 행동으로 옮기면은 사실은 그 책임을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부실 검증으로 인한 책임. 이제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가령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송 국장님이 잘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런 계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예. 김준호 후보의 이 말은 말이죠. 선거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닙니다. 이게 워낙 이게 중차대한 발언들을 한 겁니다. 네. 특정 대학의 우리나라 대학 출신들이 뭐 성상납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 이건 네. 아까도 또 한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막말이나 말실수나 망언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네.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이재명 대표가 뭐 거기서 이제 김준호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면 뭐 부실검증 인정하기도 이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제가 볼 때 굳이 이제 따진다면 선거 국면이가 전혀 안 따질 수는 없겠죠. 네. 따진다면 이거 만약에 김준호 후보 공천을 취소하지 않으면 말이죠. 네. 인접 지역에 상당히 민주당한테 불리할 겁니다. 아마 좀 그렇게 예상을 해요. 네. 아무리 진보 유권자, 진보 성향, 진보 정당의 뭐 민주당이 진보다, 뭐 국민의힘 보수다 이런 거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간에 네.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도 성향의 중도 진보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건 좀 심하네 이런 생각 안 가지겠어요? 네. 저도 갔는데. 네. 그래도 아까 조성아 변호사 얘기가 역사학자가 역사학자로서 역사 사실은 역사 사실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단정을 이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당 차원에서도 지금 조상호 부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불과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네.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간다면 저는 다른 수도권의 박빙 지역도 많잖아요 지금. 네. 상당한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중에 공천을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후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후보, 이 김준호 후보를 취소하면 다른 후보도 취소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용기 있게 취소해야 돼요. 네.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가지고 갑니까 선거를. 네. 저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논리적 판단을 한다면 이건 공천 취소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민주당 또는 민주당 그 참모들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 교수께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충원을 하시는데 망설일 계제가 아니다. 지금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 오늘 중으로라도 어떤 결단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성 인권을 부러지져왔던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데요. 정작 김준혁 후보의 막말에 꿀먹은 곰처럼 정말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말과 다르게 여성을 상대로 한 문제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호소인이 현재 느끼고 있을 두려움과 당혹감에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 호소인이 겪었을 고통에 대하여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피해 호소인의 주장은 개인의 피해 호소가 아니라 또한 피해 호소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병행해서 제가 몇 군데서 얘기했어요. 유시민 선배가 그거 하나 놓치신 것 같다.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정말 저런 발언은 지금 돌아봐도 참 기가 막힙니다. 암컷이
1등인 사회는 없다. 그것도 침팬지 얘기까지 곁들이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논란이 크게 일었는데 앞서 들으신 이제 피해 호소인 발언도 그렇고요. 홍 기자, 자, 이런 발언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이화여대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 민주당의 이화여대 출신 의원들이 많은데 지금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서영교, 인재근, 최민희, 안기령 이런 분들 그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비슷한 논란들이 있어서 그 발언들을 좀 정리해 보면 방금 전에 보셨듯이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민영배 의원 출판 기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소설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발언 바로 전날에도 조국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 참석해서 암컷들을 또 거론한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개인 또는 정부를 보고 침팬지 집단이라고 했는데 적절하다. 그런데 적어도 침팬지 사회에선 암컷이 1등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라고 했고 조국 후보 바로 옆자리에 있었는데 보신 것처럼 소리내서 웃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에게 6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결정한 것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또 짚어드리면 2020년 박원순 전 시장 사태 때는 민주당 인사들이 피해자를 향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특히 한국여성단체 연합 대표 출신입니다. 남인순 의원이 피해 호소인 지칭을 앞장서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른바 미투 운동이 확산할 때 이 동참을 호소했던 여성 의원들 외면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 이 성추문이 휘말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민희 후보도 2000년 귀국을 해서 인도인이 돼서 히말라야인의 정기를 받아 너무나 강력한 탓에 인도 사람들은 몸을 감싸야만 한다. 특히 여성들이 몸을 감싸므로써 지나친 성욕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렇게 적은 바도 있습니다. 네, 저런 발언도 지금 들으면 좀 엽기적인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뭐 인도에 계시는 분들 또는 인도 국민들이 저런 발언 들으시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하는 얘기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성추문 또는 뭐 여성 비하 발언, 왜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만 거론이 되고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뭐 일부 뭐 이제 일각에서는 운동권 좌파 사람들이 여성 비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 관대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대처를 안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김 교수님, 그 사실입니까?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요, 네. 저는 민주당 인사들의 이런 최근 발언들 네. 하면 안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상황에 대해서 거친 막말을 하거나 당연히 이건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선거라는 제도가 있다. 아, 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는 것이고요. 또 네. 사법 제도가 있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것은 민주당이라든가 뭐 일부 진영이라기보다는 저는 우리 기득권 세력의 전반적인 그런 모습이다. 왜냐하면 예. 권력이 있는 분들은 자꾸 약자에 대해서 또는 여성에 대해서 뭔가 자꾸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고 뭔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절대 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장해찬 이제 탈당을 했지만 장해찬 네.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과거에 취재할 때 한나라당을 성나라당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당사에 수많은 그런 왜곡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을 포함해서요. 우리의 네. 사회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여성을 객체화시키고 자꾸 수동적인 객체로 보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대신에 철저하게 국민들께서 잘못된 발언이라든가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고 표로서 낙선을 시켜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사법 제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네.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나쁜 후보는 반드시 낙선시키고 좋은 후보는 당선시켜서 우리 사회를 좀 책임감 있고 더 민주적인 사회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 이제 여야를 막론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최근에 이뤄진 일들만 좀 이렇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단체장들 세 사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들
사실은 이제 언론인들은 대개 이런 일이 있으면 좌우의 균형을 본능적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이제 다 해가지고 방송을 하거나 기사를 쓸 때 보면은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이제 그 점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 하나하나는 역시 비판해야 되고요. 네. 특히 여성에 대한 이런 성희롱, 성폭력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들 분명하게 반성해야 되고요. 민주당도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당 자체의 반성 필요하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히 저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송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뭐 여야 다 싸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일어나는 뭐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성추문 이것도 그렇고 여성에 대한 비하한 데 대해서 일단 보면은 그 솜방망이 처벌을 해요, 민주당은. 그동안 보면은 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곧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뭐 그때 당원권 정지 뭐 3개월 이렇게 했거든요. 네. 아무 의미 없는 처벌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현근택 그 전 부원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네. 그때 성희롱 발언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그때 이 휴대전화로 그때 다 드러났잖아요. 네. 당 대표와 친명의 자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네. 그냥 둘이서 거기서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처리하자, 그렇게 하자 하고 지나갑니다. 그게 만약에 안 들켰으면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나갔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 그 만연한 이 문화가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처벌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 진보 진영에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네. 첨언드리자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따끔한 경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네. 역시 국민들께서 냉철하게 보고 계십니다. 표로서 선거 때 심판하고요. 또 실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서 과하게 막말을 하거나 그런 분들은 분명하게 또 낙천되는 경우들을 보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우리 정치라든가 우리 국민들 민주주의의 자정작용을 믿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보고 계시죠? 네. 저희 지금 얘기 나눈 두 분은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많은 얘기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언젠가는 선거를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한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게 정확히 맞는 말씀인데 네. 이러한 후보를 지금 이게 나름대로 검증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사과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후보를 상품으로 내놓고 심판해 주시라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아, 예. 이건 국민의 판단을 믿자. 국민에게 정치적 판단을 믿겠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네.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회복하겠다. 네. 정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이 후보를 어떻게 심판해 주시라고 내놓도 이건 예의가 아니죠. 네. 제대로 된 상품을 내놓으면서 이게 팔아야 되는 것이지 예. 제대로 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검증이 문제가 있는 후보를 내놓고 국민들 판단해 주십시오. 네. 정치 맡기겠습니다. 너무 정치를 너무 비하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건 공천 추상이 맞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 들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만 아무튼 네, 이 말씀에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허점이 많고 또 이런 문제투성이 또는 뭐 막말 또는 부동산 문제 등등에 있는 사람을 다 알면서도 최종적 공천을 주고 후보로 내세운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말씀. 네, 마음으로 박수를 드립니다. 김준혁 후보에 대한 들끓는 사퇴 여론에도 민주당은 이번에도 어떻게든 그냥 넘어갈 심산인 것 같은데요.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에 심지어 진지한 사과를 했다라는 내부 평가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준혁 후보는 본인이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사과를 한 것으로 저희도 확인했고 또 그 이후에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진지한 사과를 했다. 이제 이런 말까지 했는데 사실 여러분 김준혁 후보의 본인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요 표현이 정제되지 못했다. 과거 발언이 경솔했다. 그러니까 경솔, 진지, 정제 이런 말을 쓰고 있을 뿐 성상납 이 세 글자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송 국장님? 일단 궁지에서 바로 벗어나기 위한 것이고 일단 예. 궁지만 빠져나가면 된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본인이 만약에 승상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팩트 자체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네. 팩트는 그대로 살려놓고 그냥 내가 경솔했다. 예. 말이 좀 잘못 나왔다는 식으로 실수했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차피 역사학자고 나중에라도 다시 교수직을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역사학을 하면서 예. 이야기했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책도 썼고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를 정조대왕에 비유하는 그런 책까지 썼고 네. 자기가 역사 공부를 쭉 했고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저술도 남겼고 책도 남겼기 때문에 네. 이 팩트 자체를 부인하면은 본인 자체를 부인하는 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본인 네. 생각은 아하. 본인 자기가 업적이 모든 것이 부인돼 버리니까 네. 이 팩트를 유지를 하면서 경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 학자로서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본인이 어떤 뭐 학술을 토론해서 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이런 왜곡된 그리고 우리 구한말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어서는 데까지 그 과정을 이렇게 희화하고 조롱하고 야유한 거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정치적인 책임 그것으로부터는 절대로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방금 전에 이제 이런 우리 토론을 다 떠나서 이런 사람을 국민들께 공천을 해서 후보로 내세운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다. 이 말씀 제가 뜨끔했습니다. 그 앵커님한테 드린 말씀은 다 덧붙여서 더 하실 일반론에 말씀.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말씀드린 거고 지금 어쨌든 이제 선거 막판에 왔는데 네. 지금 뭐 박빙 지역도 많고 뭐 일반적인 전망은 수도권이 좀 민주당이 좀 유리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네. 판세 같은 것들이 뭐 그렇게 보도들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인용을 하는 건데 네. 아마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판세가 안 좋다 전망이. 네. 그럼 취소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며칠 안 남았고 지금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지금 공영 후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양무소 후보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데 다 네. 수도권입니다. 네. 공통점이. 수도권에서 이분들을 그냥 며칠 적당히 가면 네. 상황이 이랬으니까 크게 표에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네. 진짜 뭐 그걸 알 길은 없어요. 네.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번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금방 공천을 취소했었는데 물론 네. 그때는 이런 거죠. 당에다 허위 보고했기 때문에 분명하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허위 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민주당 입장은 그런 건데 그거나 이거나 비슷해요. 사안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선거 국면인 것만 따져봐도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표라는 게 말이죠. 대단히 유동적이에요. 네. 스윙보트라고 우리가 흔히 말씀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선거에 며칠 남은 그 사이에 막 그 표가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하는 표가 많고 유동하는 표가 많기 때문에 네. 선거 전략의 측면에서 봐도 이런 후보들은 정리해 주는 게 수도권에 출마한 다른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다른 후보들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까지 언급해 주셨는데요. 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양문석 불법 목소리에도 침묵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어제 편법 혹은 뭐 불법 이런 사기대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TV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토론회 전후로 관련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들 질문이 있었는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당에서 뭐 후보 사퇴나 뭐 아니면 지역구 뭐 판세 같은데 영향 줄 수도 있다는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업 업체에서 물품 구입해서 증빙 서류 제출했다는 의혹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 파신다 그랬는데 언제쯤 지금 내놓으시고 파실 예정인가요? 부모님 따님분이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어떤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부모님 재산 수수 의혹 관련해서 경기도 성관리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부모님 그 안산 시민분들이랑 국민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모른 척하는 거 저것도 간단한 일은 아닐 겁니다만 관련 의혹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방금 보신 것처럼 일관을 했는데 토론회에서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밉더라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는 빠지지 말아 주십시오. 투표를 해달라 이런 뜻이겠죠. 좋은 정치로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자, 송 국장님, 네. 이제 앞으로 좋은 정치를 하겠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정치 저 말을 믿으려면 양문석 후보의 현재와 과거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양문석 후보는 그전에도 여러 가지 뭐 막말 파문을 일으켰죠. 네. 파문을 일으켰는데 저는 조금 전에 그 토론에서 했다는 말에 네.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다 담겨 있어요.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믿더라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빠지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본인의 지지층을 보고 그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내 지지층이 나를 내치지 않으면은 나는 배지 달 수 있고 네. 배지 달면은 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 이것이 이제 본인의 좋은 정치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 중도층이나 아니면 또 반대쪽에 있는 유권자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저렇게 해서 배지를 달았다. 그러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마 면책특권이 또 보장이 되니까 국회의원이 되면은 네. 더 심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본인이 이게 수사가 들어갔고 고소고발되고 어차피 재판을 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배지를 달게 되면은 그런 것도 좀 제대로 시행되기가 어려워요. 수사도 그렇고. 네. 뭐 이재명 대표 때 보셔서 알겠지만은 불체포 특권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너무 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양문석 의원뿐이 아니고 네. 다른 여러 사람의 범죄 혐의자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유죄 확정이 되면은 임기 중에 4년 안에 유죄 확정이 되면은 네. 그것을 재보궐선거가 막 치러져야 됩니다. 그럼 국민들 돈이 막 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네. 이재명 대표 선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법 처리가 돼서 가령 당선 무효가 결정이 되면은 재보궐 선거가 있어야 되고 그때의 혼란 또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 뭐 이런 부분까지 짚어 주셨습니다. 최 교수님 아무튼 이제 양문석 후보는 내가 밉더라도 윤 정부는 심판해 주세요. 이제 이런 말을 남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준혁 그 후보하고 좀 다른 점은 양문석 후보는 이미 이제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어요. 현장 조사를. 그런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금감원이 뭐 오늘 중으로도 결과가 나온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러면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내야 될 겁니다. 네. 입장을 안 내고 그냥 뭐 며칠 일주일 남았으니까 선거 그대로 밀고 가겠다. 이게 사안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선거 끝난다고 이 불법 대출 논란이 끝나지가 않고 사법적 문제도 있는 거고 말이죠. 네. 선거 끝나고 더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양문석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만 이 논란이 생긴 것 자체가 후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당에서 몰랐던 거 아니겠어요? 당에서 알면서 공천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법적 판단이 최종 나야 된다라는 또 그 논리로 한다면 너무 짜증나요 진짜. 언제까지 우리는 그 사법적 판단만 기다립니까?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 된다는 건데 네. 학교나 이런 데서도요 무슨 일로 기소당하고 이러면요 해임됩니다 일단. 네. 다 대학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마 당에서 몰랐을 거예요. 몰라서 이 공천을 했는데 네. 많은 논란이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옹호한 측도 있고. 네.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 좀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네. 말씀하면서 공천을 취소하냐 여부는 물론 당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네.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말씀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도 유권자이기도 하고 네. 시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요. 네. 누가 이렇게 불법으로 뭐 사업도 안 하는데 사업자 대출 받고 이렇습니까? 그렇게 네. 안 하시잖아요, 우리 앵커님도. 저도 그렇게 안 해요. 제 주위도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일반 국민들의 평균 인식보다 부족하면 안 됩니다. 네. 근데 대체로 이런 분들은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반 국민들의 도덕 수준이나 이런 거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상품을 내놓지 말아야죠. 네. 상품을 내놓고 못 미치지만 일단 좀 평가해 주십시오. 그게 말이 되나요? 네. 그럼 선거라는 게 애들 장난입니까 진짜? 네. 저는 그건 저의 지론인데 이런 후보들은 정리해 주는 게 맞다. 가뜩이나 한국 정치가 왜곡되고 뒤틀리고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이런 뒤틀림과 왜곡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최 교수님 말씀을 제가 재해석을 해본다면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는 오늘 중에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기 전에 민주당에서 먼저 어떤 조처를 취하는 것이 더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저는 좀 확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도 양문석 후보의 사기 대출 의혹이었는데요. 라이벌인 국민의힘 장성민 후보의 불법이다라는 지적에 편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이자 절감을 위한 편법 대출은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안산 시민 여러분께 상록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 부분은 두고 좋은 정치로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이 언론에서 분석해 놓은 걸 이야기한다면 딸 명의로 11억 사업자 편법 대출은 업무방해 형법 314조 5년 이하 징역, 사기죄 형법 347조 10년 이하 징역, 그리고 나머지 법들이 막 있는데 어떻게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그 지원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장성민 후보가 지적했던 양문석의 편법 대출에 대한 부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양문석 후보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는 이제 이런 편법 대출을 사실은 새마을금고 쪽의 어떤 관례 비슷한 일이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물론 새마을금고에서는 곧바로 그런 관례 없다 우리한테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로는 새마을금고가 이 돈을 이제 바로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 뭐 그 통보하는 절차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홍 기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새마을금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일부터 지금 사흘째 이 대출 적합성 여부를 검사 중이었는데요. 양 후보가 본인 스스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즉시 대출금 회수에 나선다고 합니다. 수성 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오늘 등기 우편으로 양 후보자 측에 환수 조치 통보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겁니다. 통상 금융기관의 경우 이 대출금을 대출 당시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한테 유선으로 해당 내용을 알리고 내용 증명 등을 보내는 절차를 진행한 이후 회수 절차에 나서는데 이번 논란으로 이미 대출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환수 조치 통보 서류에는 납부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 한 달 정도로 주어진다고 하는데 납부 기한이 경과한 이후 3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담보 물건, 그러니까 이 양 후보자의 경우 잠원동 아파트가 되겠죠. 이 아파트에 대한 법원 경매를 진행해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최후의 절차는 이제 저 물건을 이제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요. 양 기자님, 누구나 11억이라는 돈이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을 빨리 갚아라. 그래서 한 달, 뭐 또 3개월 이렇게 유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새마을금고나 또는 그 관련 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바로 경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래는 사실 뭐 사업자 대출이니까 이것도 대출 그 만기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는 만기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 나간 대출이다. 예. 당신이 용도와 다르게 썼지 않냐라고 즉각 환수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환수 조치 취하고 한 열흘 정도 이제 말미 통보받을 말미 두고 네. 3개월 내에 안 갚으면은 바로 이제 압류 들어가고 네. 경매 절차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 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을 금매로라도 싸게 내놔서 네. 지금 처분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다르게 자금을 조달하든지 이제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사실 참고로 이 아파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제가 이 사건 나고 나서 잠원동에 사는 분들한테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 아파트가 입지가 정말 좋은 아파트다. 예. 바로 한강변에 있으면서 또 41평이고 네. 지금 재건축이 예정돼 있고 네. 되기만 하면은 그 지역의 이른바 대장 아파트가 될 곳이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곳을 갖다가 마치 뭐 지방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고 전세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생계형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 네. 나도 이 잠원동의 아파트를 집을 장만하면서 대출받는 게 너무 힘들었다. 네. 그러면서 사업자 대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또 현장 기자들이 저 물건이 금매물로 나와 있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요즘에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앱이라든지 뭐 그런 그 사이트가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이 해당 아파트 취재하는 분들은 동호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뭐 인근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물어볼 수도 있고 네. 실제로 내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언론이 뭐 추적 검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곳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나 네. 또는 뭐 여러 사이트의 부동산 관련 이제 매물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검색해 보면 당장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김 교수님, 이제 금융감독원이 뭐 감독원장 얘기로는 뭐 오늘날 사이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뭐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던데요. 오늘 나올까요? 글쎄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과거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 출입기자도 하고 네. 기자단 간사도 하고 이 금융감독원 시스템을 좀 알거든요. 네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서류 현장 조사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은 저는 금감원장이 저 얘기를 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요. 사실은 관련 팀장, 과장, 뭐 국장, 부원장 만나기도 힘듭니다. 이 사안에 대한 입장 확인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원장이 아직 조사도 안 됐는데 입장이 나오고 물론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았다면 전제하에서 불법이다 이런 얘기지 이 사안이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입장을 어떻게 원장이 바로 내는가? 사전에 철저하게 팀의 조사가 있고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서류에 대한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금감원은 사법기관 준사법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지금은 일정한 사안을 미루고 나중에 불법을 엄단하고 처벌하는 게 금감원의 일인데 지금 내일 사전투표 시작하고 바로 지금 선거전이 시작됐는데 금감원에서 바로 이렇게 조치가 나온다는 게 금감원 출입을 하면서 그 지켜봤고 또 뭐 검찰, 경찰 출입도 해봤던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가는 것 아닌가. 마치 금감원장이 검사 같아요. 지금 하는 조치가.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총선이라는 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이게 유권자들께 잘못된 신호도 줄 수도 있고요. 또 금감원에 대한 불신도 초래할 수 있다. 저는 좀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짚어주셨어요, 양 기자님.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양문석 후보가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는 그 후보예요. 그렇다면은 그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은 양문석 후보에 대한 어떤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정부 당국자가 어떻게 보면 월권이냐 그걸 하지 않으면 또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 불법이냐 편법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법이다라고 이제 금감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금감원장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 출신이죠?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여러 법조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것은 이제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사기죄라는 게 내가 이것을 사실을 알았으면은 대출을 안 해줬을 것이다. 이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사업자 대출이 아니고 이렇게 주택구입 목적으로 쓸 줄 알았으면 대출 안 했을 것이다. 이게 성립이 된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 맞고 그 과정에서 서류가 제출돼서 은행이 속았다고 하면 그것도 업무방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편법이 아니고 불법이고 회색이 아니라 흑 아니면 백이다라고 이제 금감원장이 얘기한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형식에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선거를 앞두고 기관장이 나서서 이렇게 할 일인지 설령 조사를 하더라도 산하기관이니까 조사를 할 수 있죠. 그 발표의 형식이라거나 이런 거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긴급 검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 부분에서 대출의 위법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 부분은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아마 생각이 정리되실 겁니다. 우리 시쳇말로 그런 표현 쓰죠. 안 봐도 비디오다. 저희 토론은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께서 어떤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충분히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신문 중에서 정치면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학살 후에 요즘 그 말이 약간 살벌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자 또 뭐 일베 출신이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고요. 양당 대표들의 입이 거칠어졌다 이런 제목입니다. 두 사람 얼굴 사진 여기 있습니다. 총선 이제 6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재명 여당 여전히 4.3 폄훼하고 있다. 한동훈 제주의 아픔 이용만 하는 것이냐. 사전투표 앞두고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겨레 조국 혁신당 지지율 25%까지 치솟아. 이제 치솟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조국 혁신당 20% 초반 여러 차례 이미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썼네요. 연합뉴스 비례정당 여론조사 의석을 적용하면은 46석 중에서 17석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7석이 조국 혁신당에 돌아가게 된다. 국민의 미래도 17석, 민주연합은 9석, 개혁혁신당은 3석이 된다. 이런 분석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죠.
옥중 후보 연설 녹화 요청을 해서 지금 법무부가 이제 최종 심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판은 그러나 불출석을 했습니다. 돈봉투 재판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런 건 매우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들까지 나오지 않았답니다. 재판부는 상상도 안 해본 엉망인 상황이다. 오죽하면 판사가 저런 말까지 했으랴 싶습니다.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송 대표가 미결수 신분인데다 전례가 있는 만큼 법무부가 녹화를 막을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뭐 전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녹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보고 있더군요. 네, 이번에 다룰 키워드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양당 대표들의 입입니다. 말에는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제목의 책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말은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기도 합니다. 먼저 수위를 높인 그런 발언을 쏟아낸 것은 이재명 대표였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고 4.3 폄훼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베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야말로 제주의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실제로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행동한 것은 없습니다. 네,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책 대결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시청자들께 드리기가 저부터가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말이 좀 허망하게 들릴 때도 있고 반복적으로 저런 말 하면서도 실행은 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자, 홍 기자, 현실은 이런 말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양당 모두 좀 조급한 마음이 이 발언 수위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양당 대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이 지지층 결집을 이유로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특히 상대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심판론을 띄우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발언을 다시 짚어드리면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주 4.3 항쟁 추념식에 참석해서 국민을 향해서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위원장은 그 강원도 춘천 유세에서 이 대표야말로 제주 역사의 아픔을 이용만 해왔다. 이 대표는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죠. 일베 출신이다라고 공격을 한 겁니다. 네, 이런 말의 공방이 있었는데요. 4.3 학살, 그 후예 집단. 이제 그런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일베 출신. 말에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의 수위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우선은 양쪽 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4.3과 관련해서 특별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라고 그 법에 따르면 명칭이 딱 확정되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4.3 다음에 사건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학살이라는 말을 대신 집어넣은 겁니다. 또 하나, 이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을 그 후예 집단이라고 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나온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진상 교과서를 보면 그때 4.3 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 선거에 반대하면서 촉발됐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청자들이 주신 의견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 말처럼 어느 한쪽이 뭐 학살의 후예다 그러면, 그렇다면 민주당은 남로당이 후예라, 뭐 이런 말을 받아들일 거냐, 이런 반박을 주신 의견도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또 이재명 대표가 말한 그 뭐 일베 출신 이런 부분, 이 부분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 국장님. 네.
2017년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네. 그때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대치를 했죠. 예. 특히 이 네티즌들, 양쪽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네. 그때 문재인 후보 쪽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일베 출신이다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극우 성향의 그 네티즌 모임이죠. 네. 그런데 그때 이재명 그 후보 쪽에서는 아니 그 일베에 그 남긴 흔적이 있는 것은 일베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가보기 위해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가봤다 뭐 이렇게 예.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뭐 명확히 일베에서 정말 일베의 활동에 찬성을 해서 갔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러 갔는지 네. 그것도 이제 그 구별되지 않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네. 지금 이렇게 이 양쪽이 선거 막바지에 양쪽 대표 중심으로 좀 선거가 많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주로 이제 막말 이런 것도 논란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번 총선에 큰 이슈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총선 이슈가 없는 건 처음 봅니다. 아, 예. 저 저번에는 정책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저도 뭐 국회 그 선거 취재 오래 하면서 항상 선거할 때마다 왜 이렇게 정책 선거가 안 되느냐 네. 뭐 이런 이야기만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양쪽 다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이 있는데 서로가 그 정책에 대해서 찬반 논란을 벌이지를 않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권자 이목을 못 끌어요. 기자들이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기자 책임이 더 큽니다. 네. 기자들이 네. 이게 양쪽이 정책 가지고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찬반 논쟁을 하면은 네. 일단 그 정책은 평상시에 이렇게 삶으로 느끼는 것이지 네. 이게 선거에 앞두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가 관심을 그러니까 독자 관심을 많이 못 거니까 아, 예. 그 부분도 물론 정책도 보도를 하기는 하지만은 주로 이렇게 정치 대결 정책보다는 정치 대결을 위주로 다루는데 그것도 또 각 당에서도 네. 마찬가지로 정책을 내놔도 별 그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네. 정치 대결을 하는 과정인데 정치 대결이라면은 큰 이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과거 2020년 총선만 해도 그때 뭐 조국 사태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이런 것도 있었고, 나중에 코로나 포퓰리즘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 큰 이슈가 없으니까 양쪽 대표의 입싸움을 지금 많이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확인되지 않은 이런 말들까지 나오는 거죠. 네. 아무튼 요즘은 이제 언론 환경이 워낙 이렇게 범위도 넓어지고 그 수단도 다양화되다 보니까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막말 싸움 이런 것들은 이제 큰 기사로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정책 대결은 이제 작아지는 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이재명 대표가 일베 출신이다. 이런 말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홍 기자, 앞으로 맥락이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일베를 이용했다는 거는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나도 한때는 일베를 이용했다 스스로 밝혀서 당시에 논란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어제 다시 이 표현을 꺼낸 건요. 이 대표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나베라는 표현을 써서 비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베는요. 나경원 후보의 나와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베를 섞은 표현입니다. 이 일본 말로는 나베가 냄비라는 뜻인데 냄비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을 비하할 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최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냄비는 밟아야 제맛이다. 뭐 이런 후보물이 제작돼서 홍보물이 제작돼서 성비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도 지지자를 향해서 나 후보는 나베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이 국가관에 의문이 제기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 대표를 향해서 이 대표는 일베 출신이다라고 맞받은 겁니다. 배라는 글자로 가군을 맞춘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별명도 있는데 나베 뭐 이런 별명도 불릴 정도로 사실은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 분이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서울에서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베가 어쩌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같은 상대방의 유사명 후보의 지지자들이 이런 글도 올렸죠. 냄비를 밟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여성 혐오 아닙니까? 표 달라고 그렇게 여성 혐오적 발언을 계산해서 쏟아내는 정당 괜찮습니까?
네, 류사명 후보는 경찰관 출신이죠. 그 새로운 정부가 법무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거에 반발해서 집단 행동을 주도했던 그런 이제 전력이 있는 후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나경원 그리고 류삼영 이 지역구를 굉장히 여러 차례 이제 반복해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곳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동작을에 나경원 후보하고 류삼영 후보하고 상당히 박빙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나 후보가 굉장히 앞섰다는 조사도 있던데요. 어쨌든 나경원 후보가 앞섰다는 것도 있고 아무튼 네.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거잖아요. 지금 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도 우리가 발표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무튼 그 기간에 어떠한 이제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유권자들의 표심이 말이죠. 네. 대단히 유동적이고 그런데 아마 그런 걸 의식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아까 말씀처럼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네. 야당 대표가 굳이 나베라는 표현을 굳이 이렇게 소환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나경원 의원 시절인가요? 그때 이제 서울에서 열린 뭐 일본 관련 이제 행사 이런 데 참석했다 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논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예. 나경원 후보의 그런 부분들,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 꼭 야당 대표가 나베라는 표현 대단히 저속하잖아요. 네. 나경원의 나자고 아베 배자고 이 하나는 한글이고 한자고 하나는 일본 말인데 네. 그걸 조합한다는 것도 그렇고 점잖지 못해요. 이런 발언 자체가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네.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일배를 굳이 꼭 꺼내야 됩니까? 맞대응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거는. 네. 점잖게 나가면 오히려 더 국민의힘이 살 텐데 굳이 거길 또 맞대응을 해가지고 말이죠. 네. 이 선거 막판에서 또 이런 이제 뭐 막말까지는 아닙니다만 네. 서로 상대방을 완전히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거의 공격하고 악마화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이게. 네. 그러니까 이 선거가 이렇게 돼서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지금 21대잖아요. 22대 국회 개원하면 더 할 것 같아요. 네. 이 선거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과연 22대 국회가 어떻게 4년을 갈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 그래서 이 마지막 며칠이라도 양당의 대표 지도급들은 정말 이런 발언들 좀 자제해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말씀은 아마 이런 지금의 국면은 총선 그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의 성정을 타락시키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뜻깊은 걱정을 해 주신 측면이라고 봅니다. 양 기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어떤 말하는 그 내용이 말이죠. 지난 한 1, 2주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화를 겪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 선거가 입박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여당의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상황을 좀 의식한 게 아닐까 그래서 지지층 결쟁을 노리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언론에 있고 언론계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신문이 제목을 뽑을 때 그렇잖아요. 네. 이 대표가 만약에 지금 학살의 후에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 사실이 기정사실화되고 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신문의 헤드라인 대결 측면에서도 여기는 학살의 후에 여기는 일베 출신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맞대응하는 그런 효과. 한동훈 위원장이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언론의 속성이라든지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런 발언이 나왔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저 4.3 같은 경우 맥락이 있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지금 법무부 장관 할 때 네. 4.3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예. 오히려 본인이 그러니까 제주 내려가가지고 4.3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도 하겠다. 재심이라는 게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검찰이 먼저 재심을 신청하겠다. 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명예회복 절차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정작 어제 행사에는 뭐 이재명 대표만 가서 네. 마치 학살의 후예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억울함이라든지 반발심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제주 4.3 사건 추념식 내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얘기했던 부분들에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정치적으로 차선을 이용만 하고 있다. 사실 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경기도 대변인 할 때요. 네. 이재명 지사 시절에 많은 4.3의 후예들을 4.3 때면요. 계속 초청해서 같이 공연하고 행사를 하고 4.3 특별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많이 하고 정말로 4.3의 그 아픔을 추념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아까 최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까지 이 잘못에 이용하거나 왜곡하면서 현실에 대해서 정치적 이익만 찾으려는 것들 이건 민주당도 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진실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재명 대표 분명하게 4.3을 위해서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민주당 대표 시절에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 법적으로 또 제주도민에 대한 많은 활동을 했다는 거, 네. 그 부분 좀 짚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튼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지금 야당 쪽에서도 할 얘기가 있고 여당 쪽에서도 할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 방송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다들 보고 계실 텐데 저희 이 다 아마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는 그 여당 대표가 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국무총리도 갔고요. 그 여당 쪽에서는 원내 대표도 갔고, 또 국민의 미래 그 비례당에서는 인요한 공관위원장도 선거대책위원장이죠,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 아마 다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청자들 반응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말 있어요, 이 코너인데. 락키님, 국회가 현대판 소도인가요? 어떤 말을 해도 그곳으로 도망가면 되면, 그리고 이게 소도 아닙니까? 그다음에 주영님, 호스티스 단어가 나오니 성상납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연희님, 때리는 신랑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조상호의 두둔을 비판해 주셨습니다. 수키님, 아픈 역사를 정치에 이용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4.3 사건 공방과 관련해서 주신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출연자분들께서 날카로운 평론을 주셨는데요. 다시 들어도 명쾌한 일타일담, 오늘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건 진보하고 다 관련이 되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민주당이 저런 얘기를 굳이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중에 공천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 용기 있게 취소해야 돼요. 네.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가지고 갑니까, 선거를. 네. 저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논리적 판단을 한다면 이건 공천 취소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건 나고 나서 잠원동에 사는 분들한테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 아파트가 입지가 정말 좋은 아파트다.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다. 네. 나도 이 잠원동의 아파트를 집을 장만하면서 대출받는 게 너무 힘들었다. 네. 그러면서 사업자 대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희 출연진 그리고 신통방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일 또 아침 8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